그러면 오늘은 이제 수업을 중간에 끊지 않고 쭉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쉬웠습니다. 제일 쉬웠고 제일 내용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 번쯤은 들어봤다라는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식민지 종주국 일본으로 건너간 조센징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125페이지의 첫 번째 단락을 보면 127페이지죠. 강제병합 이전에만 해도 일본으로의 이주민은 별로 많지 않았다.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기본적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는 일본에 대한 그런 뭐랄까 감정이 크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바다를 또 건너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앞에 얘기했던 그 간도, 만주, 연해주와는 다르게 일본은 좀 이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나라가 망하고 이제 해방될 때까지 200만 명에 이르는 조선인들이 이제 일본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패망하고 조선인들 중 넘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조선인들은 넘어오지 못했을까? 이번에 그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번에 올림픽에서 안창님 맞습니까? 그 일본에서 이번에 그 올림픽에서 그 동메달 유도 동메달 하신 그 메달리스트 누구죠? 안창님 선수. 저도 유키즈 온더블럭에서 봤는데, 이런 식으로 그 안창님 선수는 할아버지 분께서 이제 뭐 조선인들을 위해서 학교도 세우시고 막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유도 선수죠. 그래서 이 선수들, 이 연창님 선수처럼 그 일본이 패망하고 조선인들 중에 이제 넘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 왕실 사람들도 못 넘어왔죠. 잠깐 쓸데없는 얘기를, 좀 소외적인 얘기를 하면, 이제 조선 왕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선 왕실은 약간 존중받기가 좀 어렵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일단 그 조선 왕실 사람들 중에 뭐 일부가 독립운동한 사람들도 없었고, 한 분 있었죠, 한 분. 근데 없었고, 그 다음에 이 왕실 사람들이 오히려 일본에 의해서 이용당하기는 했으나 호의호식을 많이 누렸고,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 중에 이제 넘어오지 못한 사람이, 우리가 그 덕혜옹주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해당하는데, 영화 덕혜옹주에 보면 이게 참 잘못 만든 영화인데, 덕혜옹주에 보면 마치 그 덕혜옹주가 마치 독립운동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은 인물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제 그 덕혜옹주를 저는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덕혜옹주처럼 못 넘어오고 그 일제 강점기 때 이 역사의 그 흐름 속에 일종의 피해자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의 피해자를 우리가 좀 생각하자는 게 그 영화의 내용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그거 가지고 뭐 독립운동 했니 안 했니 그걸 얘기하는 건 좀 그럴 것 같고, 이 사람들은 이제 남아가지고 이제 제일 교포로 이제 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1960년대, 이 사람들은 법적 그 보호를 받지는 못했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지만 조선인들은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조선인들 중에 넘어오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만 얘기를 하면, 일단 이승만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버리면 조선 왕실 사람들도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제 막 나라가 세워졌는데 왕실 사람들이 많이 넘어와 버리면 이게 또 분란의 소지, 혼란의 소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승만 정부가 그렇게 나서지도 않았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승만 대통령 쪽이 그 일본하고의 교역을 완전히 중단을 했어요. 그 일제 이제 해방, 우리가 광복 이후에, 이게 정부 수립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1960년대 박정희 정권까지는 이제 안 했던 거죠. 교류를 안 했던 거죠.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일본 자본주의 발전은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1910년대 후반 이후 일본 노동시장에서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졌다. 일본의 자본은 저임금 노동력을 충원하는 방안으로 조선에 주목했다. 일제가 급속한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나타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래서 1922년부터 조선인들을 자유롭게 올 수 있게 허락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걸 좀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1922년이면은 이제 문화 통치기예요. 문화 통치기. 이 문화 통치기부터 이제 조선인들이 자유롭게 올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우리만 자유롭게 왔냐? 그게 아니고 일본 기업들 역시도 이곳에 자유롭게 올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주민은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전라도, 경상도 출신이 많았다. 이들은 일본의 대표적인 공업지대인 도쿄,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한 간토 지방과 오사카, 그다음에 고베를 중심으로 한 간사이 지방, 그다음에 이 지방, 그다음에 저임금 노동시장의 최하층으로 편입되었다. 그 밖에 일본의 탄광 지방인 규슈 이러한 곳들도 조선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일본 지도를 조금 설명을 하면 먼저 일본에 보면은 이 간토, 주부, 신코쿠, 큐슈, 주코쿠, 호쿠리쿠, 도호쿠 이런 표기들은 우리로 얘기하면 경상도, 충청도 이런 식의 표기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이 살았던 게 이 간토 지방에 있는 도쿄하고 요코하마에 많이 살았는데, 원래 여기가 일본의 중심지가 아니고 원래 일본의 중심지는 요 나라라는 요시, 여기가 역사적으로 이제 일본이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메이지 유신이 되면서 일본의 이제 중심지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전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러분이 아는 나가사키라는 곳인데, 이 나가사키가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어요. 이제 군함도 이런 게 있고, 홋카이도는 요 위에 있죠. 위에 원래 홋카이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었는데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면서 이쪽 지역을 이제 점령하게 된 거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던 곳이죠. 이쪽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은 이렇게 돼 있었고, 여기 보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라는 데가 있는데, 이 히로시마라는 곳이 그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 지휘부가 여기 있었습니다. 일본 군 지휘부. 그 다음에 나가사키가 일본 군수창고, 이렇게 두 군데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이제 원자탄을 떨어뜨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오사카 했고, 여기 큐슈 여기 있죠. 여기 큐슈, 여기가 이제 일본의 공업지대죠. 공업지대.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8쪽. 그러나 살 길을 찾아 대거 도일한 조선인들은 민족 차별과 128쪽 128쪽에 보면 계급이죠. 계급 차별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직면해야 했다. 당연했겠죠. 그래서 일본이 즐겨 쓰는 조센진이라는 표현도 많이 썼다. 그래서 그 아이돌 중에 그 안중근 의사 그 사진을 비하한 건가? 걔네들 아예 몰랐으니까 그랬겠지만, 거기에 보면 김토깡이라는 그런 단어도 나오는데, 그런 표현도 조선인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거기에 해당한다.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일찍이 식민지가 된 홋카이도와 오키나와, 그 다음에 여기 아이누족이라는 사람들은, 아이누족이 홋카이도예요. 홋카이도. 제가 홋카이도 갔다 오신 분들한테 좀 여쭤보니까, 이 홋카이도 사람들은 자기가 아이누족이라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일본에 100년 동안 지배당하면서 이제 동화가 돼, 이걸 이제 민족적 동화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얼마 전에 우리 일제 강점기 전공하신 분들끼리 만나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한 1년 전인가?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몇 년쯤 했으면 동화가 되었을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 50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다른 교수님들은 한 100년을 얘기하시더라고. 100년. 왜 100년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민족이 문화하고 이런 게 상당히 발전하고 높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것들이 한 100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일본하고 동화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거기서 알 수가 있고, 자,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차별과 억압은 때때로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얘기할 게 저는 포커스를 한 세 가지를 두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요 파트였습니다. 바로 간토 대지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토 대지진이 1923년에 일어났는데 여기에 관동 지방이 있는데 일본은 이쪽 지역을 관서, 이쪽을 관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관동 지역의 전체 인구의 30%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한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때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 그 중에 조선인들이 이제 6천 명이 있었는데 이 지진 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조선왕조 실록이 있는데 조선왕조 실록이 총 5개의 사고에 보관돼 있었어요. 5개 사고. 그래서 5개 사고가 보관돼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면서 그 한 개 사고가 지금 일본에 있었는데 그때 간토 대지진으로 인해서 그 도서관이 무너지면서 조선왕조 실록도 이제 소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많이 죽고 이게 정부가 이걸 제대로 수습을 못하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천황과 이제 그 정부에 대한 비판이 되게 거세졌어요. 이런 일본은 천황이라는 게 그 신의 계시를 받은 황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에서 되게 신성시하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이 천황이 흔들리면 이제 정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조선인들한테 전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투여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자경단이라는 걸 조직을 해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조선인들을 전부 다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우리가 학살당한 사람들의 숫자를 이제 6천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확실한 건 아니고 뭐 이것도 일종의 추론이니까 일본 정부는 233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조선인 학살이 심해지자 조선인 유학생 중 무정부주의자였던 박열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걸 학생이라고 해야 되는지 저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이걸 일단 학생이라 적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직업이 인력거였는데 뭐 공부도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천황을 암살을 주도했다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표를 했다는 얘기가 이제 자기가 천황을 죽이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스스로 뭐 자수를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일본 대중들의 관심이 간토 대지진에서 천황 암살로 이제 집중이 됩니다. 그 결과 이제 학살이 일시적으로 이제 중단이 돼요. 이게 사람들이 조선인들 죽여야지가 이제 관심사가 아니라 과연 조선인들 중에 저 한 명 젊은 사람이 과연 천황을 암살하려 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그 영화 박열에 보면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준익 감독이 영화를 찍으셨고 이재훈 배우가 이때 주연을 했고요. 박열은 부인 가네코 후미코와 같이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감형이 돼가지고 일본 여자인데 이 두 사람 다 무정부주의자예요. 무정부주의자였고 이 사람들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감형이 돼가지고 무기징역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을 살다가 이제 우리도 광복을 맞이하고 일본이 패망이 되면서 이제 그 복역 기간이 22년 2개월로 정해지게 되죠. 그래서 박열은 일본이 패망하면서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는 일본에서 제일교포들을 위해 활동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김구에게 요청을 받아 윤봉기 의사의 시신을 한국으로 이제 봉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열이라는 인물 저도 영화를 봤는데 되게 재밌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나중에 이제 풀려나게 되고 가네코 후미코라는 그 여자분은
감옥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열은 김구의 요청을 받아 윤봉기 의사 시신을 이제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으로 들고 오는데, 처음에 박열은 김구 선생님은 지지를 했어요. 근데 이건 저도 현대사 부분이라 잘 모르고 그냥 책으로만 본 부분이라서 이제 이분이 이승만 계열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쪽에 이제 극우 쪽으로 이제 약간 좀 활동을 하시다가 6.25 전쟁에 이제 납북되어 가지고 그 이후의 활동을 이제 제가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뭐 이런 전반적인 간토 대지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간토 대지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일본 사람들은 뭐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 일본인들이 봤을 때 조선인의 목숨은 상당히 가벼워 보이죠. 뭐 저런 사람들 한두 명쯤 죽어도 큰 뭐 의미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일본 내부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가서도 계속 차별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너희가 우리는 하나다, 뭐 내선일체, 뭐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해도 결과적으로는 내지인과 외지인으로 구별해가지고 계속 이제 핍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제강점기라는 이 용어를, 일제강점기라는 이 시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례없는 식민 통치 기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31쪽에 보면 조선인들 출신 지역에 따라 조생진, 조선촌이라고 불리는 특정 지역에 모여 살면서 각종 차별을 맞서 자신을 지키는 생활 공간을 만들어 갔고, 그 다음에 오사카와 이카이노는 원래 돼지를 키우던 동네였는데 이곳에는 제주도 출신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내용들이 132쪽까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아마 제 생각인데 제주도 출신이 많은 이유는 아마 제주도 자체 내에서 이제 취직하기는 좀 어려웠지 않았을까, 돈을 벌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일단 해보고요. 132쪽에 보면은 일시적으로 단신 출가의 성격이 강했다. 많은 이들이 일본에 처음 왔을 때는 고향에서 논밭이라도 살 정도로 돈 모으면 돌아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저희 그 할아버지께서도 그때 간도하고 만주에 왜 가셨냐면 물어보니까 돈도 많이 주고 갔다 오면 논밭 살 수 있지 않냐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마음으로 다들 출발을 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이 사람들 중에는 이제 일부 머물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향에 돌아가봐야 더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데, 이제 이 중에는 이제 일본인과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일본에 와 있는 한국 사람들과 결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정주라는 단어도 제가 몰라가지고 이 한자로 좀 적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성의 인구가 여기 좀 많았는데, 여기 적어놨는데, 여성의 인구가 많은 이유는 여성이 한반도에서 직업을 갖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성이 한반도에서 가질 수 있는 직업은 되게 한정적이었어요. 뭐 선생, 교사, 그 다음에 뭐 식당, 백화점, 뭐 이런 거는 뭐 그런데, 식당, 백화점, 유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식당, 백화점, 유모가 있고 또 취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취집이라는 게 뭐 20대 학생들한테 이걸 비꼬는 용어로 많이 알고 계시던데, 취집이라는 건 이제 취업과 시집을 이제 합친 용어인데, 이때 당시에도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이 취집이 있는데, 이 취집, 그 다음에 유모, 식당, 보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직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누가 소개시켜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직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으로 건너오시는 분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조선인들이 이제 도착을 해서 이 과정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교육 문제, 그죠? 그래서 그 안창림 선수가 유퀴즈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 제1교포들이 다니는 학교에 막 일본 사람들이 한 번씩 찾아와가지고 막 구구들이 막 함부로 하고 막 그런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 야학과 강습소를 통해서 민족의 언어를 가르침으로써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민족운동을 이바지한 것이다. 한편 청년층을 중심으로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는 양상도 나타났다. 왜 젊은 층은 사회주의를 받아들일까? 이게 이제 제가 또 하나 좀 적어봤는데, 아무래도 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회주의가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저도 대학 다닐 때 마르크스 이런 거 많이 읽진 않았지만 한번 읽었을 때 좀 매력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끊임없는, 그러니까 이 경쟁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 경쟁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에 도태되면 이걸 누가 다시 끌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경쟁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 젊을 때, 이제 제가 20대 초반, 20대 이제 초반에 이 마르크스 책을 읽으면서 이런 것도 참 멋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 마르크스 책에 보면 자본주의를 엄청나게 욕을 해놨지만 이 마르크스가 가장 실수한 거는 자본주의가 변한다는 걸 체크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가 변한 게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수정 자본주의죠. 뭐 예를 들어 국가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든가, 그다음에 그 복지국가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자본주의의 변형된 형태인데,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가가 뭐 공동생산, 공동분배 이런 것들이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전시 체제 아래에서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 이거는 제가 그냥 쭉 적었어요. 다 맞는, 너무나 이거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전시 동원 체제 아래, 이게 이제 그 국가 총동원령인데, 국가 총동원령 아래 일제는 물자뿐 아니라 인력까지 수탈했다. 일제 강제 동원 정책은 국민 총동원령이 공포된 1938년부터 시작했다. 이 국민 총동원령이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집, 아이선, 징용 방식을 거친 노무 동원, 지원병, 학도병, 징병 등의 병력 동원, 군소, 군 관련 동원, 여자 근로 정신대, 군 위안부, 종군 위안부, 근로보국대 등의 여러 동원 형태로 침략 전쟁을 수행을 위한 강제적 집단적 대규모 동원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조선인이 강제 동원된 지역도, 조선은 물론 일본, 사할린, 만주, 중국 남방 등 일제 제국판도 전역에 산재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해외로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만 최소 70에서 150만 명에 이른다. 그리고 뭐 군에 들어간 사람은 30만 명에 이른다라고 추정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제가 본 데는 40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400만 명. 그러니까 여기서 400만 명이라는 건 아마 좀 확대 해석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일본으로 간 사람들 숫자만 150만 명이래요. 일본으로 간 사람만.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건 것 같아요. 일본으로 간 사람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마산에 사는데 강제로 끌려가서 함경도 평안도에서 강제로 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숫자까지 계산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350만 명에서 4만 명 되는 거 아닌가. 저는 400만 명까지 넘지는 않을 것 같고 400만 명 그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때 당시 한반도 인구가 2천만 명이 좀 넘을 때면 400만 명을 끌고 왔다는 얘기는 한 집에 한 명은 반드시 끌려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징병, 위안부, 뭐 징용 이런 거, 요런 세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끌려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니면 내 아버지가 가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애기랑 피자를 먹었는데 그냥 좋더라고요. 가족끼리 그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게 그게 참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저녁밥을 먹는 게. 그래서 제가 제가 논문 쓸 때 저희 아버님께서 많이 바쁘냐, 그러니까 왜 그러시는지 아니까, 토요일 하루는 집에서 좀 저녁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가족끼리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것들이 이게 엄청난 행복인데,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행복한 자리에 가족이 한 명이 반드시 없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이 마음으로 불행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뭐 인터넷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이러니까, 뭐 카톡도 있고 이러니까 뭐 바로바로 연락이 되지만, 이때 당시에 뭐 예를 들어 함경도에 가 있거나 뭐 저쪽에 일본 가 있거나 이러면은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당시의 조선사의 모습이었다. 가장 동원해서 가장 큰 것은 노무동원이었다. 노무동원이라는 것은 이제 간제로 끌려가서 일하는 거. 그래서 총독부는 지역마다 할당을 받았다. 그래서 경찰들이 동원되기도 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좀 얘기를 할 건데 1944년부터는 국민징용령이 내려지면서 징용이 실시됐다. 그래서 16세부터 40세까지 모든 청장년들은 무차별하게 적용됐다. 이 44년부터 이제 나타난 현상이 뒤에 나오는데, 일제가 44년이면은 이제 전투에 완벽하게 이제 밀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저항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는데, 이때 저도 대학 다닐 때 수업을 들었는데, 이때 당시에 조선 사람들 중 일본은 이제 소식을 듣고 일본이 질 거란 얘기를 듣고 숨었다는 사람들도 이때 제법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44년도의 일본의 모습은 마지막 저항 플러스 조선 사람들이 이제 잘 모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뭐 일본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선 사람들을 이제 학대하고 문어발식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여기 나와 있죠. 이런 거는 뭐 제가 따로 얘기는 안 할 거고, 일찍이 일본 정부는 신성한 천황의 군대에 조선인 입대하는 것을 꺼렸다. 그러나 침략 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이게 이제 언제부터 조선인들을 군대에 끌고 왔냐면 1938년부터 조선인들을 군대에 끌고 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중국이란 나라가 좀 거대하고 이제 군인이 많이 필요해짐에 따라 이제 인원이 이제 필요해짐에 따라 병사 수를 이제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지원병 제도가 먼저 실시되는데, 이건 제가 적은 건데 보면 지원병 제도, 이제 저는 가고 싶어요. 그다음에 징병 제도, 이제 이때부터 강제로 끌려가고, 학도 지원병 제도는 이제 어린 학생들까지 이제 군대에 강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일제는 조선인들의 군 입대를 경계했다. 뭐 당연한 거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일본인들한테 총을 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38년부터 국가 총동원령 및 지원병 제도가 실시하면서 조선인들의 군 입대를 자율적으로 허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제 박정희가 입대를 이제 하게 되죠. 일본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박정희처럼 입대한 사람이 이제 이때 당시 한둘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입대를 하고 어떤 행보를 취했냐에 따라 이제 친일 여부가 갈라지는 거죠. 당시 친일의 길을 걷고 있던 지도자급 조선인들은 신문과 잡지에 기고한 글과 강연회를 통해 천황의 군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강변했다. 그래서 지원병은 6달 동안 사상교육을 포함한 훈련을 받은 뒤에 전선에 투입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잠깐 요 위에서 좀 이 내용을 제가 설명 안 한 게 있어서 다시 좀 하겠습니다. 뭐 일제강점기 때 박정희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생각나요. 6.25 그 6.25 전쟁의 그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얼마 전에 그 보훈 그 6.25 전쟁 당시에 그 백선엽 장군, 맞다, 백선엽 장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친일 논란이 있었는데, 백선엽 장군도 이런 거에 해당하는 사람이지. 백선엽 장군도.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자기는 독립군을 한 번도 쏘질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친일로 봐야 되는지 여부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는 신문과 잡지에 기고한 글과 강연회를 통해서 천황이 군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강변한 사람도 있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경성방직의 김성수나 화신백화점의 박흥식 같은 사람도 이때 당시에 전쟁 비용을 막 기부하고 그랬죠. 그래서 박흥식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기 막 기부하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최남선 민족 대표자 33명 중에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최남선, 그다음에 장지연 이런 사람들도 지원병 참전을 이제 강변하기도 했었죠. 제자들 보고 좀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택한 거에 대해서 좀 더 그 보훈처나 아니면은 우리 독립운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좀 더 대중에게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걸 했다가 이걸 했기 때문에 친일이다 이게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길을 택했나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지 좀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진병제 실시에 앞서 1943년에는 대학생 육군 특별 지원령의 임시 채용 규칙이 공포되었다. 이것도 제가 적어 놓은 건데 일제 강점기 때 원래 대학생들은 군대 안 갔습니다. 대학생들은 왜냐하면 대학을 김시현 지사님 오래간만입니다. 그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그 끌려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생들은 이때 군대를 안 갔는데 왜 안 갔냐면 이제 나라의 자원이라 해가지고 이때 안 갔는데 이제 이러한 분위기는 이제 원래 대학교가 이때 엄청 많은 것도 아니었고 조선에 한반도에 하나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학생들까지 군대에 보낼 정도면 당시에 일본의 상황이 급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 동원의 마지막 유형은 최악의 전쟁 범죄인 여성 동원이었다. 30년대 말부터 여성 노동력을 체계적으로 착취하기 시작했고 44년에는 여자 정신 근로령을 공포했다. 그래서 여기 뭐 위안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적었더라고요. 뭐 진사님들 다 읽어보셨죠? 위안부에 대해서 좀 139쪽에 보면 139쪽부터 140쪽까지 위안부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저자는 위안부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은 좀 생략하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위안부에 대해서는 뭐 성적 서비스를 제공할 이런 거라고 정서적 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위안부를 만든 목적 중 5개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정서적 안정이 1번이 이제 성병에 대한 문제. 한 병사가 여러 명의 병사가 한 여성을 집단 강간하는 윤간 문제. 그래서 윤간 문제에 따른 성병 문제.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중국 쪽에서 등장한 여성 스파이. 이런 거에 대한 문제. 그 여성 스파이와 관련된 게 한번 영화에도 있습니다. 영화 3개에 보면은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한 문제들도 이제 위안부를 설치한 목적 중에 하나인데 이 저자는 단순하게 위안부를 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안부 용어를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종군 위안부는 여성들이 스스로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일본이 위안부 여성들을 비하하기 위해 만든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정신대는 근로 여성인데 이번에 위안부 할머니 한 분께서 나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위안부 용어를 정확하게 쓸 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위안부 용어를 정확하게 좀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용수 할머니께서 그때 윤미향 의원인가?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할 때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정신대하고 위안부는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좀 용어를 좀 사람들이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셨죠. 정신대는 우리나라 여성들 중에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군수 창고에. 근데 위안부는 여성들은 이제 성노예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신 거고 지금은 이제 유엔에서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너무 혐오스러운 표현에 좀 더 가깝다 해가지고 할머니들께서 그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좀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외국 친구를 만나면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위안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좀 참도록 하고, 위안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미있는 한국 역사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가 13주차 강의에 제가 넣어놨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안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몇 가지를 좀 더 얘기를 하면, 여기에 보면 뭐 50명의 관계랑 관계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뭐 15만 명 내외로 추정된다, 뭐 대부분이 조선인 여성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논문 발표한 거를 좀 어디에서 학회 발표할 때 봤는데, 이 위안부 지난번 어떤 놈이 또 그렇게, 어떤 사람이 또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위안부 여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과장된 부분이 있다. 만약 이렇게 관계를 하게 된다면 군인들 숫자를 계산하면 군인들 숫자가 1억 2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난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게 1억 2천 명이든 4천 명이든 3천 명이든 이걸 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그 할머니들이 당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숫자를 왜 계산하고 있는지 난 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그 학회를 갔는데. 그래서 이 할머니들은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도 이제 환양년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게 병자호란 때 나온 용어인데, 고향에 돌아온 여성을 이제 비하하는 용어로 이제 사용이 되다가, 이 할머니들이 자기가 피해 입었다는 걸 얘기를 못하고 결국은 박정희 정권 때 한일 협정을 통해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하면서 더 이제 얘기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안부도 이제 한국 근대사 부분의 최대 피해자고, 이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위안부는 결국 이제 얘기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본격적으로 위안부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를 이제 폐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위안부 합의 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제 생각대로 얘기를 하면 효력이 없을 것 같아요. 폐기를 한다 해도 일본에서는 계속 웃길 거고. 그렇잖아요. 집을 계약을 했는데 이미 계약한 지 좀 지났는데 다시 제 계약금 돌려달라 하면은 그걸 돌려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그런데 국가가는 더 하겠죠. 그냥 우리는 이행 안 한다 하고, 그냥 일본이 뭐라 하면 한쪽 귀로 듣고 흘리면서 우리는 이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일본 여행을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일본의 문화를 뭐 인터넷으로 검색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도 뭐 말도 많았지만 뭐 도쿄 가서 올림픽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안부 얘기를 하면 그냥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방금 뉴스도 보고 왔지만 위안부 문제가 모 정치인 때문에 좀 안 좋게 퇴색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되게 내용이 간략했습니다. 근데 간략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찍 보내드리지 않아서 일단은 죄송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다음 시간에 보면 새로운 사상의 출현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사회주의가 뭐고 공산주의가 뭐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면은 새로운 사상의 출현이라는 내용인데, 이게 바로 사회주의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가 등장했을 때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수용을 했는가, 그래서 그 영향으로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좀 느꼈는데, 이걸 일단 다 보진 않았는데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일단 진사님들한테, 저도 한 번도 안 해본 수업인데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를 조금은 좀 가르치고 제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진사님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바쁘신 와중에서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가 이때까지 한 스터디 중에서 제일 쉬웠습니다. 근데 다음부터는 좀 빨리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 반복하죠. 하여튼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한 주 또 열심히 하셔서 이제 다음 주면 이제 9월 1일부터 개강인가요? 이제 저도 이제 부산에 이제 나가는데 이 코로나 시국에 다들 마스크 잘 쓰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